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력 언론 CNN에서도 우길기는 하켄크로이츠기와 동급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비틀즈의 존 레논 아들은 일본은 악마가 아니라며 우길기 티셔츠를 입고 홍보 대사를 자처하고 자빠졌고, 한 미국인 유튜버는 백악관 우길기 사용 반대 청원까지 넣는 와중에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길기 사용 금지 입장을 밝혔고, 일본은 올림픽에서 우길기를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아니, 독일 애들은 과거사 반성하고 하켄크로이츠기 법으로 금지했다는데 왜 니들만 그러니? 응? 아베야, 말 좀 해봐. 왜 말을 못해? 방사능 후유증인가? 아무튼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패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미국의 CNN 방송이 일본의 우길기는 한국인에게 독일 군국주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악마의 상징, 왜 한국은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의 우길기 사용 금지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CNN은 2020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한국의 우길기 사용 금지 요청을 거절했다며, 한국인들은 우길기는 19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일제강점기에서 끔찍한 폭력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에게 이른바 우길기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한다며, 그러나 조직위는 우길기 자체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지 않고 있어 금지 품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기자회견 발언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전쟁을 상징하는 깃발은 평화로운 올림픽 경기에 맞지 않다며, 아시아인과 한국인에게 우길기는 악마의 상징과도 같다. 마치 독일 군국주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기가 유럽인들에게 공포와 침략을 떠올리게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대한민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발언도 전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우길기라는 것이 주변 국가들의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일본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일본 측이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한국인들은 우길기에 적대적인가라는 소제목에서 일제강점기에 많은 한국인이 학살을 당하고 탄압을 받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논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역사를 둘러싼 갈등이 수출 규제 조치로까지 번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CNN이 새삼스럽게 일본의 우길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경기장의 우길기 반입 문제의 불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의 뜻을 계속 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우길기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토마스 마흐 IOC 위원장에게 우길기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정부 차원의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는 우길기가 19세기 말부터 일제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 군대 깃발로 현재도 일본 극우단체들의 외국인 차별과 혐오 시위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일본의 우길기는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나가는 햇살 16개를 형상화한 것으로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 1870년대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일본이 천황을 위한 군대를 만들면서 일본 육군의 정식 깃발로 채택됐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더러운 우길기를 2020년 도쿄올림픽의 경기장에 반입하겠다니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내 우길기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이 일자 우길기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IOC는 경기장은 어떠한 정치적 주장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회 기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역시 일본 도쿄에서 열린 패럴림픽 선수단장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우길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우길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 침략에 사용된 일본군 깃발로 여러 국가에서 역사적 상처를 상기시키는 상징물이라고 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제 패럴림픽 조직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 답변이 어렵지만 한국과 중국이 동의하면 추후 별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겠다는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 IOC 입장과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소식을 접한 중국의 누리꾼들도 우길기 응원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우길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전체가 일본의 침략을 겪었던 문제인 만큼 우길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일본이 최근 한국의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길기를 허용하는 미친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의 신경을 제대로 자극했다. 우길기는 범죄와 침략의 상징이다. 중국 역시 일본에 저항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영국의 BBC 역시도 우길기 논란에 대해 전했습니다. 우길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앤드류 파슨스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회장은 도쿄 패럴림픽 메달은 일본 부채와 같은 전통 모양에 기반한 것이다. 우리는 도쿄 조직위원회 측에 메달 디자인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신임 일본 올림픽 담당 장관 역시 우길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일본 하시모토 세이코 장관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우길기가 정치적 의미에서 결코 선전물이 되지 않는다고
어리다고 생각한다고 되도 않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이 와중에 우길기 티셔츠는 단지 세련된 티셔츠일 뿐이라는 정신 나간 주장을 펼치는 인간이 세상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의 아들 션 레논이 일본 전범기인 우길기를 옹호해 한국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샀습니다. 발단은 션 레논의 여자친구인 미국인 모델 샬롯 캠프 뮤리 우길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을 게재한 뒤 한국 네티즌과 벌인 설전 때문이었습니다. 샬롯 캠프 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길기가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승마하는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본 한국의 네티즌이 당신의 패션을 존중하지만 사진 속 문양은 독일의 군국주의와 같은 의미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뮤는 우길기는 메이지 시대에 일본군이 처음 사용했고 해군 군함기로도 채택됐다. 한국 식민지배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독일의 군국주의 정치적 이념과는 다르다고 매우 한심한 논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션 레논이 독일은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에 하켄크로이츠가 법적으로 금지됐다면서 표현, 언론의 자유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헛소리로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션 레논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다. 아시아 군국주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들 모두 정신이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신세대들은 과거 세대 행동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자. 나는 당신의 기분 상할 권리를 존중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국기에 대한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 모두가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신세대라고 표현한 이 션 레논은 1975년 10월생으로 46살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어리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꼰대의 모습을 한 션 레논은 그러면서 영어 무료로 알려줄까라며 한국인들을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영어밖에 없는 직업이 존 레논 아들인 사람답게 한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싶었나 봅니다. 션 레논은 또 미국에 거주하는 한 한국인 유튜버와 논쟁을 벌이며 독일의 군국주의는 악마였지만 일본은 악마가 아니다. 난 앞으로도 우길기를 더 많이 입을 거고 한국인들이 우길기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내 알 바도 아니다라며 자신의 무식함을 전 세계에 뽐낸과 동시에 내 여자친구는 단지 세련된 티셔츠를 입은 것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를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만행을 전 세계적으로 다시 알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인 네티즌들은 모르면 배우자, 무식한 건 죄가 아니다. 잘 모르면서 말도 안 되는 신념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범죄다. 잘못된 역사관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션 레논은 존 레논과 그의 두 번째 부인 오노요코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션 레논처럼 무식한 외국인이 있는가 반면 아시아에 대해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유튜버 하이체드가 도쿄올림픽의 우길기 허용을 비판하는 광고를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하려다 거절됐다고 알렸습니다. 우길기가 지나치게 정치적이기 때문에 하이체드는 우길기를 빼고 광고를 건 뒤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 제국 군대의 상징물을 광고판에 실지 못한 건 아쉽지만 한편으론 우길기가 광고판에조차 실을 수 없는 상징이라는 걸 증명해준 사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광고를 거절당한 뒤 하이체드는 도쿄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의 제전이 되길 바랍니다. 우길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0flag.com 등으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또 우길기를 아예 광고에서 빼거나 다른 비슷한 사진으로 대신해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임스퀘어 광고판에는 거의 모든 내용의 글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그런데도 우길기 영상이 지나치게 논쟁적이어서 광고로 올라갈 수 없다면 우길기는 평화와 화합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더욱 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체드는 지난달 24일 개설된 도쿄올림픽 우길기 사용 반대 백악관 청원의 인터넷 페이지 2020flag.com을 공개하고 이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청원 페이지에는 우길기는 끔찍한 잔혹성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 제국군대의 상징으로 사용됐다면서 이 깃발은 독일의 군국주의 깃발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의 사용을 승인했지만 이는 한국과 북한, 일본의 관계를 해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국가 간 화합과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 정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내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본 내에서도 우길기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경기장에 우길기를 반입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인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도 부적절한 방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도쿄신문은 올림픽과 우길기 반입 허용의 재고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길기는 역사적 경위가 있어서 경기장 반입 허용이 주변국들로부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며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재고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신문은 우길기가 과거 구일본군의 상징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며 게다가 일본 국내에서도 지금도 우길기가 군국주의와 국가주의의 상징으로 등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우길기가 대여기 등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기장 반입이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여기나 회사의 깃발 등에 사용되는 경우는 태양의 빛을 상징하는 일부의 디자인폰이어서 민간에 보급돼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신문
요코시모는 2017년 4월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한 일본팀 가와사키 프론탈레 팬이 경기장에서 우길기를 펼쳐 AFC가 구단에 벌금을 부과한 전례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일본 주중 일본 대사관이 중국 내 일본인들에게 우길기를 경기장에 반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던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자국 개최의 올림픽은 문제없다는 일본 정부의 자세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림픽은 인간의 존엄성을 갖는 평화로운 사회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주최국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우길기가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다며 우길기 자체는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담지 않고 있어 금지 품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천일 공로와 불손한 망언들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 영상을 통해서 미국을 잘못 건드린 일본에 얼마나 큰 위기가 찾아왔는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8조 원 규모의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 275만 톤을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사겠다고 했지만 정작 일본의 민간 기업들은 미국산 옥수수를 추가로 살 회사는 전혀 없다라고 거부하였습니다.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 약 400일을 앞둔 상황 속에서 미국 농부들의 표가 절실한 트럼프의 뚜껑이 결국 열려버렸고 일본은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협상 1단계가 막 종료되었습니다. 여기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품목들, 옥수수, 돼지고기, 소고기, 아몬드, 호두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산 농산물들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기를 원하는 미국과 미국의 자동차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기를 바라고 있는 일본이 열심히 서로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베의 옥수수 구매 약속이 자충수가 되면서 일본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는 것은 이미 물 건너 갔고 오히려 관세 폭탄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도 못할 만큼 멍청한 것인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며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인지 일본 언론사 교도통신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쿼터제, 즉 수출 가능 수량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합의할 것이라 전했고 미국 무역대표부와 무역 협상을 진행한 모테키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걱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면서 일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협상이 끝났다는 식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순조로운 무역 협상은 역시나 일본의 꿈이었습니다. 일본의 바램과는 완전히 퍼펙트하게 다른 협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본의 아베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정문에 서명한 장면인데요. 대충 보시면 둘 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트럼프는 무엇인가 쟁취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반면 아베의 얼굴에는 씁쓸함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미일 협상에서 바뀐 점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본은 매년 8조 4천억 원 규모의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추가로 개방해야 합니다. 3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대한 관세는 대폭 낮아지게 되는데 특히 소고기는 38.5%에서 9%로 축소됩니다. 1kg에 500원이었던 돼지고기 관세는 50원으로 획기적으로 낮춰버렸고요. 여기에 1조 6천억 원어치 미국산 아몬드, 호두, 블루베리, 크랜베리는 지금 즉시 관세가 사라지고 3조 6천억 원 규모의 와인과 치즈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결국은 0%로 내리게 됩니다. 즉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90% 정도의 미국산 농산물들이 매우 낮은 관세 혹은 관세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품목들을 다시 보시면 논란의 옥수수를 포함해서 농산물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트럼프가 미국 농부들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한 수준이죠. 자, 두 번째, 소프트웨어, 비디오, 전자책 등을 포함한 48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제품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무역협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디지털 제품들은 이미 서로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는 제품들인데 단지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디어 일본도 무엇인가를 얻긴 얻었습니다. 그런데 8조 4천억 원어치 규모의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한 일본과는 달리 미국은 480억 원 규모의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주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이 175배 더 많은 이득을 챙긴 것이죠. 만약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약속한 대로 일본 민간 기업들이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 8조 원어치를 구매해 주었다면 더욱더 심각한 격차가 벌어졌겠죠. 자, 일본이 미국에게 이 정도 양보했으면 뭔가 얻어야 정상이겠죠. 지금부터 미국에서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는 일본산 제품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위표에서 다들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꽃가지, 간장, 증기 동력 터빈, 공작기계, 자전거, 악기. 일본 국민들, 특히 일본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퍼주기 외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사례로 꼽힐 것 같습니다. 사실 아베가 꿈꾼 것은 일본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을 보시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것이냐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단호하게 노를 외쳤고, 이번에 일본과의 실무 협상을 이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자동차를 논의하고 싶어하는 것은 일본의 야심이라며 일본산 자동차는 관세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고한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역대급 갖다 바치기식 외교를 펼쳤음에도 아베 총리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트럼프와의 회담 후에 아베가 뉴스 컨퍼런스에서 한 말인데요. 트럼프와 나 사이에서는 더 이상 추가로 일본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을 확고하게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이 아베의 말이 과연 사실일지 팩트체크 해드릴게요.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합의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보장이 담겨있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일본산 자동차의 25%의 관세가 언제든지 매길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일본산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가 10배로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브랜드 상위 랭킹을 보시면요. 여기 토요타가 222만 대, 혼다 145만 대, 닛산 134만 대, 스바루 68만 대씩으로 일본이 미국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설해서 상당수를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마다 170만 대 정도를 일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1년간 수출한 자동차는 60조 원, 자동차 부품은 10조 원 정도인데 이것들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 시나리오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말처럼 단순히 일본의 야망에 불과하였고 최악의 시나리오인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폭탄 가능성조차도 불식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온 일본 정부. 그런데 정작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집단은 가만히 묵묵히 일만 하고 있었던 일본의 농업과 축산업 종사자들이죠. 이미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해마다 옥수수 2조 5천억 원, 대두 1조 2천억 원, 돼지고기 1조 5천억 원, 냉장소고기 1조 2천억 원, 냉동소고기 4,600억 원, 쌀 2,300억 원, 밀 8천억 원, 치즈 1,700억 원씩 수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8조 4천억 원어치 저렴한 미국산 농산물들이 일본에 쏟아져 들어온다면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하겠죠. 한국과 일본의 농업 GDP 추이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농업을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일본 농업 종사자들을 단순히 미국과 딜을 보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아베 외교는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고 일본의 농업 GDP 차트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하락 구간입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한국의 농업 GDP는 견고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죠. 아마 일본의 1년 농업 GDP는 기껏 해봤자 50조 원 정도로 총 GDP가 6천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1%도 안 되는 산업은 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고령화 국가로 특히 농업 종사자들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이 조사한 2018년부터 2030년까지 농촌 인구 변화를 보시면 중국과 대만 다음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마이너스 20%에 가깝죠.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소폭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본 농촌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본 수백 개의 작은 도시와 마을들이 완전히 버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오늘날 기준에 따르면 일본의 더 많은 도시가 살 수 없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인구 1억 2,700만 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현재 일본 전체 면적의 14%에 불과한 도심 지역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아베가 이 7천만 도심 인구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일본 농업이 몰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테고 나머지 6천만 명의 일본 인구와 7천만 도시 인구와의 빈부격차는 이례적인 수준으로 확대되어 일본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겁니다. 최근 한일 간의 관계로 양국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걸고 넘어왔던 외교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칼날이 되어가고 있죠. 이때 일본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인데요. 일본은 트럼프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가진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런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아 당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을 향한 미국의 말도 안 되는 요구와 현재 난리가 난 일본의 상황 탑3를 한번 조명해보겠습니다.
3위는 미국산 옥수수 수입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의 영향이 일본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며 미국산 농산물 수출이 감소하게 되자 트럼프 정부가 중국이 구매하지 않는 옥수수를 일본에 떠넘긴 것입니다. 이를 두고 아베 총리는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민간에 도움이 된다며 필요에 의한 거래였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실제 일본 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이 굳이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거래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이득을 본 트럼프만 남아돌고 있는 옥수수를 일본이 샀다며 자랑하고 있다고 하죠. 2위는 주일 미군 방위 분담금을 5배를 인상 요구했는데요. 최근 미국은 주일 미군 방위 분담금에서 일본 측이 부담하고 있는 경비를 5배가량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방위비에서 일본 측이 부담금이 적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일본 측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9,465억엔, 약 10조 3천억 원이라는 점을 볼 때 5배 증액은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금액으로 보입니다. 아베 정부 역시 곤혹스러워하며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설득과 외교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기도 하죠. 이 같은 보도에 일본 네티즌들은 이럴 바엔 차라리 중국과 동맹을 맺겠다며 미군에 의존하지 말자는 냉소적인 반응을 주로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대망의 1위는 충격적인 북한 미사일 눈 감기. 지소미아 종료 이후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전보다 예민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일본과 확연히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미사일 발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 소식이 기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어떤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북측을 두둔한 것입니다. 반면 아베 총리는 탄도미사일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큰 유감을 표했고요. 이렇게 미국이 일본의 입장에 이견을 표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화법은 다른 식으로 일본을 압박하며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간 미사일 발사에 줄곧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던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북한 감싸기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추려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최강자의 자리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처럼 자국의 외교 소신을 내려놓고 강대국만을 바라보다가는 일본처럼 국익을 통째로 빼앗기게 되죠. 현재 많은 과제에 직면한 한국 정부의 성숙한 외교 방침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세계 자동차 판매 1위는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 2위가 토요타, 3위는 GM, 4위가 한국의 현대자동차 그룹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세계 3위를 기록 중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GM이 보유한 브랜드들로는 쉐보레, 뷰익, GMC, 캐딜락, 홀덴 등이 있고요. 연간 800만 대가 넘는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GM 자동차들은 특히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2분기에도 16.58%의 점유율로 미국 판매량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GM이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 파트너사를 물색하였는데요.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시면 파업 전날 GM이 전미 자동차 노조에 제안한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오하이오주 로즈타운 공장 옆에 배터리셀 공장 건설 계획이 있고 디트로이트 자동차 제조업체가 배터리셀에 투자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현재 GM이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는 한국의 LG화학이나 중국의 CATL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실제로 GM이 자체적으로 자본을 투자할 가능성이 낮다. 배터리를 만드는 전문 지식이 없고 파트너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GM이 배터리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LG화학과 중국의 CATL 중 골라야 하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한국의 LG화학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GM의 선택은 단순히 배터리 공급사를 선정한 것을 넘어서서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GM이 LG화학을 선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들의 관계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때부터 GM이 전기차 볼트에 LG화학의 배터리를 처음 탑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LG화학의 배터리 기술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2012년에는 미국 미시건에 처음으로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짓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LG화학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생산 라인을 늘렸고 GM은 연간 5만 대에 달하는 볼트 EV를 판매할 수 있는 양의 배터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를 장착한 GM의 볼트 EV는 최근 미국 자동차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총 자동차 대수는 1290만 584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마이너스 1.2% 감소하였습니다. 토요타 마이너스 2.5%, 닛산 마이너스 7.1%, GM도 마이너스 1% 하락하였는데요. 볼트 EV의 판매량은 플러스 11%, 특히 올해 3분기에는 플러스 22.3%라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성장을 보이며 문제없이 공급을 해주는데 GM 입장에서는 굳이 LG화학이 아닌 중국의 CATL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번에는 LG화학과 GM이 50대 50으로 투자하여 합작회사를 만들어 수익도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GM이 LG를 선택해 준 것이 아니라 GM과 LG가 동등한 레벨에서 협력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이 합작회사는 단순히 배터리를 생산해 GM의 자동차 생산 공장에 배송하는 것이 업무의 전부가 아니라 배터리의 원재료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생산을 거쳐 GM의 전기차의 배터리 조립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두 회사가 상당한 수준의 기술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앞으로 최소 수십 년 동안은 한 배를 타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번 딜로 오히려 GM이 LG에 매우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을 보시면 오하이오주의 로즈타운 공장 노조들이 이미 3주째 파업에 돌입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M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자동차 조립 공장을 포함하여 미국에서만 4개의 공장을 폐쇄할 것이라 밝혀 노사 관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죠. 그런데 로즈타운에 LG화학과 배터리셀 공장을 지으면 기존의 조립 공장에서 일하던 미국 노동자들이 해고될 필요 없이 그대로 배터리 공장으로 출근지를 옮기면 말끔히 해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GM이 더 적극적으로 LG 측에 요청한 것으로까지 알려졌습니다. 현재 LG화학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곳은 정말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에서는 GM, 포드, 크라이슬러, 유럽에는 폭스바겐, 아우디, 볼보, 제기오 등 생각보다 정말 많죠. LG화학은 세계 자동차 판매 1위인 독일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로도 선정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업체들이 LG화학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더욱더 사용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중국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 2000대에 불과했던 글로벌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최근 수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76만 5천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판매된 것의 2배 수준이 6개월 만에 판매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전기차들이 어디에서 팔리고 있는지 보시면 중국이 56%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중국이 43만 대로 지난해 대비 111%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였고 상위권인 미국, 노르웨이, 프랑스 그리고 7위인 한국까지 모두 꽤 높은 속도로 전기차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여기 한국보다 3단계 아래, 캐나다보다 2단계 아래, 영국보다 1단계 아래인 10위 일본을 보시면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마이너스 27%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1억 3천명인 일본에서 올해 6개월 동안 전기차 판매 대수는 11,000대로 너무나 초라한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아직까지는 워낙에 크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잘 팔아도 전세계 56%를 담당하는 중국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의 LG화학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미 올해 6월 LG화학과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중국에 50%씩 투자해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확정하였습니다. LG화학의 투자 금액은 1,034억 원으로 2022년부터 지리차와 지리차의 자회사들이 내놓을 전기차들에 LG화학의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LG 입장에서 이 딜은 그야말로 잭팟이죠. 여기 블룸버그의 기사를 보시면 지리자동차는 2020년부터 전체 자동차 판매 중 90%를 전기차로 대체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하이브리드 차로 나머지 30% 정도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회사가 LG화학의 배터리를 채택하였으니 잭팟이라는 단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실 중국의 지리차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지리차 아마 태어나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도 꽤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중국 브랜드 중에서는 1위입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총 2,370만 대였는데요. 그 중에서 폭스바겐이 313만 대로 1위, 혼다가 145만 대로 2위, 그리고 중국의 지리가 138만 대로 3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리 자동차는 2010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웨덴의 자동차 브랜드 볼보를 사버렸죠. 지리 자동차는 당시 19억 달러 하나로 2조 8천억 원을 미국의 포드에 주고 이 볼보를 인수하였는데요. 볼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독립 경영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충격적인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독일의 벤츠를 보유한 브랜드가 바로 다임러죠. 다임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이 바로 중국 지리 자동차의 리슈프 회장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도 리슈프 지리 회장이 9.69%의 지분율로 다임러의 최대 주주이고요. 쿠웨이트 투자청이 2대 주주, 중국의 또 다른 자동차 업체 북경 자동차 그룹이 다임러의 3대 주주입니다. 벤츠에 생각보다 중국 자본이 많이 투자되어 있죠. 벤츠와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지리 자동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에 올인한 상황이고 다임러의 자율주행 기술 및 전기차 기술을 중국 브랜드 지리에 접목시키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LG화학은 전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에 테슬라의 선택까지 받았습니다. 테슬라는 원래 일본의 파나소닉이 배터리를 독점 공급해왔는데요. 이 독점 구조를 LG화학이 깨버린 것이죠. 최고 수익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보셨겠지만 테슬라의 CEO이자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인 앨런 머스크가 올해 4월 파나소닉을 겨냥해 남긴 트윗인데요. 보시면 기가팩토리에서 파나소닉 셀라인은 1년에 24GWh로 기록 중인데 7월부터 생산될 테슬라 모델 3에 지장을 주고 있다. 다른 공급사를 찾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테슬라는 지금의 파나소닉 라인들이 35GWh 근처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로 투자할 생각이 없다. 라며 파나소닉의 생산 능력을 비판하였고 LG화학을 공급사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슬라의 핵심 수입원은 그나마도 저렴한 모델 3입니다. 모델 S나 모델 X는 1억 1천만원 이상으로 테슬라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진짜 돈을 벌려는 모델은 바로 모델 3죠. 그런데 이 모델 3에 LG화학의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이것 또한 잭팟이죠. 이와 관련한 자세하고 시원한 내용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도 남겨놓을게요. 이미 180조 원까지 성장한 완전 전기차 시장이 해마다 16%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5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한 돈의 향기가 물씬 나는 시장에서 LG화학을 포함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과 현대차까지 최근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